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울 강남에 거주하는 50대 후반 여자입니다. 오랜만에 고향 친구들을 만나서 열심히 수다를 떨다 제 얘기가 너무 재밌으니 제보하라는 친구의 말에 용기를 내보았어요. 생각해보니 저도 제 인생이 진짜 파란만장하더라고요. 어린 시절 저는 가난한 농부의 딸로 태어났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살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제 고향은 지방이고 서울에서 차를 타고 가면 5시간이 걸리고 교통편도 그리 좋지 않은 산골입니다. 태어나길 거기서 태어났으니 저는 어릴 때는 서울이라는 존재도 잘 모르고 살았어요. 게다가 제가 장녀라서 아래로 동생만 4명이고 위로는 아무도 없으니 새로운 세상에 대한 소식은 전혀 몰랐죠. 어머니와 아버지는 동네에 있는 밭에서 농사를 지으셨고 우리 고향은 너무 작아서 서로가 진짜 밥 수저가 몇 개인지도 다 아는 사이였어요. 5남매의 첫째 딸이었던 저는 학교도 가지 못하고 집에서 엄마를 도와 밥하고 동생 기저귀를 갈기도 했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제가 막내랑은 11살 차이가 나요. 초등학생 때였는데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집으로 갔는데 막내가 집에 없었습니다. 고작 3살인 애가 어딜 갔는지 보이지도 않고 몸집도 작으니 발견하기도 쉽지 않았죠. 밭에 가서 엄마한테 사실을 알리니 엄마도 막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동네 어른들에게 물어도 아무도 몰랐어요. 혼자 울면서 찾아다녔는데 결국 찾기는 했습니다. 막내는 우리 동네에 있던 오래되고 작은 절에서 발견되었어요. 식구들이 그렇게 찾은 것도 모르고 혼자 신나서 절을 돌아다니고 있어서 스님이 맡아주시고 계셨습니다. 그 이후로는 동생들이 걱정되어 학교를 자주 빠졌어요. 혹은 등교를 해도 점심을 먹기 전에 집으로 돌아온 날도 아주 많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학교에 가지도 않고 혼자 어린 나이에 동생들 먹일 밥을 하고 뒤치다꺼리를 하니 유일한 양가 친척이었던 고모가 안타깝게 여기셨어요. 아빠의 형제들은 다 돌아가시고 유일하게 고모만 남아서 우리랑 교류하고 있었는데 고모는 바로 옆 지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집이라 안쓰러웠는지 고모는 고모의 사정도 좋지 않은데 우리 가족을 자주 챙겨주셨어요. 한 달에 한 번은 와서 고구마와 사과 같은 것들도 집에 주고 가시고 기저귀도 많이 사주셨습니다. 그렇게 제가 중학생 때까지는 집에서 고모의 도움을 받으며 가난하게 살고 있었는데 고등학교를 앞둔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사실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바로 공장에 가서 돈을 벌려고 했거든요. 지금은 고등학교 진학이 당연한 시대지만 저 때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거나 혹은 중학교도 졸업하지 않은 사람들은 종종 있었어요. 저는 제가 희생해서 돈을 벌고 우리 동생들은 제대로 학교에 보내고 싶었기 때문에 부모님과 긴 상의 끝에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부모님도 속상해하셨지만 제가 그렇게 일하지 않으면 우리 집은 더 버티기가 힘들었어요. 아버지 건강도 안 좋으셔서 예전처럼 긴 시간을 밭에서 보내기도 힘들었고 동생들이 크면서 아무래도 드는 돈이 많았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의식주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 집의 사정상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죠. 학교에 가서 선생님께 말하니 선생님도 안타까워하셨는데 그러면서 제 결정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향에 있던 유일한 신발 공장에 들어가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고모가 집에 왔다가 그 소식을 알게 되셨어요. 그리고 화를 내며 고등학교는 꼭 가라고 하셨습니다. 예, 미순아, 고모가 고등학교 학비 대줄게. 고모 집으로 와서 살아. 그래도 학교는 나와야지. 고모는 그러면서 부모님께 그래도 자식들 고등학교는 다 나오게 하라고 아주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제가 아무리 말려도 고모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저를 강제로 그렇게 옆 동네로 데려가셨어요.
집안 사정은 고모부가 조금 도와줄 거고 차라리 제가 빨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졸업장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게 훨씬 제 인생에 도움이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고모의 집에서 고등학교에 다니게 되었는데 이것도 사정이 있어요. 사실 고모한테는 딸이 한 명 있었는데 그 딸이 어렸을 때 아주 어릴 때 죽었습니다. 저에게 사촌 동생이죠. 우리 넷째와 동갑인 아이였는데 아파서 죽었어요. 그래서 고모와 고모부는 그 나이대의 여자아이들을 보기만 해도 눈물이 나와서 한동안 외출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제가 고모네 집에서 얹혀 살며 고모부는 한 번도 제게 눈치를 준 적이 없었고 오히려 사촌 오빠보다 저를 더 챙긴다는 것을 바로 제가 느낄 정도였어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고모와 고모부가 우리 부모님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흔히 남의 집에서 생활하며 눈칫밥에 제대로 밥을 먹지도 못한다고 하던데 저는 아니었어요. 아직도 고모와 고모부에겐 고마운 마음뿐이랍니다. 고등학교 생활은 저에게 아주 큰 경험이었는데 일단 저는 남의 돈으로 공부하는 거니까 진짜 열심히 공부했어요. 물론 그래도 집 자체가 부유한 친구들을 따라가지는 못했고 적당히 상위권을 유지했습니다. 제가 나온 고등학교는 공학이었는데 거기서 처음으로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었어요. 1학년 때 만났는데 그렇게 외모가 잘난 편은 아니었고 참 다정하고 말도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집 방향이 같고 고모네 집과 가까워서 자주 등하교를 같이 했는데 나중에 친해지고 안 사실인데 남자친구는 집이 아주 잘 사는 집이었어요. 동네에서 유명한 집일 정도로 잘 사는 집이었습니다. 고모한테 밥을 먹다 물어봤더니 바로 부자라고 말해주더라고요. 사촌 오빠는 공부를 못하고 노는 것을 진짜 좋아해서 친구들과 놀러 다니길 바쁜 사람이라 공부도 잘하고 다정한 모습에 제가 반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그 친구도 저를 좋아해서 서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부끄러워서 고모에게는 남자친구의 존재를 알리지 않았는데 고모는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바로 남자친구의 어머님이 우리 고모의 집으로 찾아왔어요. 애들이 사귄다던데 혹시 알고 계셨나요? 남녀가 만나면 사귈 수도 있지. 그게 뭐가 대수냐고 묻는 고모의 말에 어머님은 어이가 없다는 얼굴을 하고 저에게 당장 헤어지라고 하셨어요. 고모는 그런 어머님을 내쫓았고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다들 진짜냐고 묻던데 정말로 미성년자가 무슨 연애냐고 우리 고모네 집을 박차고 들어왔던 남자친구의 어머님은 거짓이 아니랍니다. 고모는 그 뒤로 저에게 그 아줌마에 대해 계속 욕하셨고 고모부도 화가 나셨어요. 저에게 되도록 헤어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무슨 치맛바람이 저렇게 세냐고 욕하셨죠. 저는 고모와 고모부가 왜 싫어하는지 당연히 이해는 했는데 이상하게 머리로는 저도 지독하게 엮이기 전에 헤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막상 현실로 헤어지지는 못했어요. 그렇게 남자친구와는 어머님의 눈초리를 피해서 사귀었는데 몰래 하는 연애라서 그럴까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제가 앞에 말한 고향 친구들이 바로 이때 고등학교 친구들인데 아직도 만나면 이때 얘기를 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예요. 행복하고 말도 많았던 고등학교 시절이 지나고 저는 진로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촌 오빠는 방황하다 삼소 끝에 대학을 갔던 상태였고 고모부는 저에게 되도록 대학 진학을 고민해보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우리 부모님은 고등학교는 나왔으니 이제 빨리 돈을 벌기를 원하셨죠. 제가 고모 집에서 고등학교에 다니며 방학에 본가에 갈 때 사실 마음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집에서 따뜻한 밥을 먹으며 편하게 고등학교에 다니던 저와 달리 동생들은 제대로 된 난방도 없는 곳에서 감자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모와 고모부의 제안도 거절하고 결국 취업하게 되었는데 고모한테 양해를 구하고 고모네 집과 가까운 곳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돈을 버니까 본가에도 돈을 보내고
고모에게 생활비도 줄 수 있어 아주 기뻤어요. 졸업하고 작은 회사에 취업한 저와 달리 제 남자친구 진철이는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즐거웠던 고등학교 시절과 달리 물리적으로 남자친구와 저는 멀리 떨어져서 자주 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남자친구는 서울에 있는 학교에 입학해서 아예 서울에서 자취를 시작하게 되었거든요. 제가 만약 같은 학생이라면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많이 찾아갔을 텐데 회사에 다니느라 그러지도 못했습니다. 확실히 처음 하는 사회생활은 힘든 시기였는데 그때 제대로 얼굴을 보지 못하니까 너무 슬펐어요. 고등학교 때 의지하던 대상이었던 남자친구의 존재가 옆에서 사라지니 사귀어도 사귀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20살 여름에 헤어지자고 제가 먼저 말하게 되었어요.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절대 헤어질 수 없다며 붙잡던 남자친구는 더 만날 힘이 없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이별하게 되면 그냥 깔끔하게 끝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남자친구는 저를 많이 붙잡았어요. 심지어 붙잡겠다고 그때가 방학이라 둘 다 고향에 있었는데 우리 고모의 집에 찾아오기도 하고 제가 다니던 회사에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떨쳐내려고 해도 쉽지 않아 결국 다시 사귀게 되었는데 그 뒤로는 남자친구가 시간만 나면 고향으로 와서 외롭지 않게 해주었어요. 그때 힘들었던 이유가 남자친구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우리 가족들 생각에 힘들었는데 그런 저를 이해한다고 본인의 용돈을 모아 저에게 주기도 할 정도로 헌신적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때 제가 돈을 아무리 본가에 보내도 한계가 있었어요. 아버지의 건강은 날이 갈수록 좋지 않았고 현실적으로 동생들이 하교하고 집에 오면 농사를 도우며 그렇게 겨우 가게를 꾸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러다 보니 아무리 회사에서 힘들어도 쉽게 그만둘 수가 없었고 오히려 맛있는 것을 먹게 되어도 가족들 생각에 죄책감이 있어서 그러지를 못했어요. 고향에 가면 엄마는 제 손을 잡고 너무 미안하다며 울고 동생들은 제 손에 들린 과자를 바라보고 그런 생활이 지긋지긋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남자친구가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그렇게 다 있는 집안에서 태어나면 적어도 이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렇게 방황하고 힘들었던 시절을 제 옆에서 지켜준 남자친구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남자친구가 군대에 갔을 때 저는 면회에 자주 갔었는데 아무리 회사 일이 바빠도 면회 가는 날은 무조건 비워놓을 정도였어요. 그러면서 남자친구의 어머님을 다시 마주치기도 했는데 대놓고 저를 미워하시고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아직도 사귀니? 언제 헤어질 거니? 아, 너 설마 우리 아들하고 결혼할 예정은 아니지? 결혼은 집안 대 집안이야. 저는 아직도 저를 위아래로 훑으며 째려보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남자친구 앞에서 그러면 하도 난리를 치니까 꼭 우리 둘이 있을 때만 그러던 남자친구의 어머님은 급기야 전역할 때가 되니 그때는 더 저에겐 노골적으로 뭐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마음에 어머님에게 잘 보이겠다고 나름 꽃다발도 사고 손수건도 사서 갔었는데 너무 대놓고 거절하며 받지도 않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할 정도예요. 하필 남자친구가 외동이고 또 아들이라 그 당시 남아선호 사상이 아주 심할 때라 어머님이 싸고 도는 정도가 심했답니다. 오죽하면 고모가 저녁밥을 먹다 결혼은 안 된다고 말할 정도였어요. 저도 당연히 고등학교 때도 그랬지만 머리로는 결혼은 하지 말아야지 생각했는데 그게 현실로 옮기는 게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남자친구가 본인 엄마가 저에게 말을 조금만 믿게 하면 들깨처럼 뭐라 하던 모습 때문에 제가 쉽게 헤어지지 못했나 봐요. 전역한 남자친구는 사귀고 처음으로 우리 부모님을 보러 갔는데 가기 전에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집이 부끄러운 것도 아니었는데 되게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고모는 우리 집보다 더 잘 사니까 혹시 우리 집도 그런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우리 아버지는 고모부처럼 은행에 다니시는 게 아니고 지금 아파서 집에 누워 계시는데? 이런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걱정은 바로 사라지게 되었는데 남자친구는 싹싹하게 미리 준비한 고기를 엄마에게 건넸어요. 그러면서 제 동생들과 놀아주기 시작했는데 아직 초등학생이었던 막내가 특히 남자친구를 좋아했습니다. 엄마는 저 사람이 결혼할 사람이냐고 저에게 물었고 저는 아직 모른다고 대답했는데 대답하면서도 속으로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샘솟았어요. 그렇게 남자친구는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고향에 왔는데 도착하고 바로 저에게 결혼하자고 했습니다. 당연히 좋은 마음이 대부분이면서도 당황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걱정이 들었어요. 고등학교 때 사귀던 것도 싫어하던 어머님이 알면 분명히 대놓고 반대하실 테니 속으로 어떻게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고모에게 말하니 고모는 절대 안 된다며 저를 말렸어요. 예, 미순아, 잘 생각해. 그 집은 안 돼. 고모부까지 나서서 저를 말리고 심지어 사촌오빠도 저를 졸졸 따라다니며 말렸습니다. 남자친구는 다른 사람의 말은 듣지 말고 오로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만 생각하라고 했는데 그러고 싶어도 어머님의 강력한 반대를 막아내는 것은 참 힘들었습니다. 결혼 허락을 받으러 남자친구의 집에 들어갔는데 사실 그날 저는 들어가자마자 아주 놀랐어요. 초라한 우리 집이 생각났는데 진짜 영화에서나 보던 그런 화려한 집을 보며 입을 다물 수가 없었고 오히려 기가 눌렸던 기억이 납니다. 사귀고 몇 년이 지나고 처음으로 들어가 본 집이었는데 집에는 어머님도 계시고 아버님도 계셨어요. 아버님은 아주 조용하셨고 어머님처럼 대놓고 반대하시지는 않았는데 그렇다고 저를 반기는 것은 더 아니었습니다. 낮고 굵은 목소리로 아버지는 뭐 하시냐부터 시작해서 현재 제가 일하는 곳의 위치 그리고 본가 집의 주소와 모은 돈까지 아주 세세하게 물어보셨어요. 심지어 제가 동생이 넷이라고 하니까 한숨을 쉬며 나이와 성별을 물으셨죠. 제가 대답할수록 어머님은 표정이 굳으셨고 나중에는 결혼은 무슨 결혼이냐고 저에게 양심도 없다고 내쫓았습니다. 남자친구가 아무리 화를 내어도 두 분은 꼼짝도 하지 않으셨어요. 고모에게 이 사실을 전하니 고모는 차라리 그렇게 대놓고 반대해줘서 오히려 고마울 지경이라고 그냥 저보고 정신을 차리라고 했습니다. 남자친구의 어머님은 급기야 우리 회사까지 와서 저에게 헤어지라고 하며 헤어지면 아버지의 병원비를 주겠다고 하셨을 정도로 따라다니며 반대하셨어요. 나중에는 회사 사람들도 제 사정을 알게 되어 얼마나 창피했는지 모릅니다. 저도 고모의 말을 듣고 생각하고 고등학교 동창 친구들의 말을 들어보니 이런 결혼은 하더라도 제 행복을 보장해주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또 제 입으로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말하게 되었고 그때는 남자친구도 본인 부모님의 의견을 거역하지 못하겠는지 알겠다고 울며 서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헤어지고 아무렇지 않을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했고 회사에서도 안 하던 실수하고 멍하게 있느라 버스 정류장을 놓치는 일도 부지기수였어요. 남자친구의 아버지는 사업을 한다고 들었는데 남자친구는 대학을 졸업하고 아버지 일을 물려받느라 아주 바빠 보였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바쁜 게 낫다고 생각하며 저도 회사 일에 집중하며 시간을 보내려고 했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소화가 안 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별 후유증이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어느 날부터는 또 먹은 것도 없는데 아침부터 속을 개워내기 시작했습니다. 고모가 이상하게 여겨 같이 병원에 갔는데 거기서 저는 충격적인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바로 제가 무려 임신 5개월이라는 소리를 듣고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고모는 의사에게 지워줄 수 없냐고 물었는데 이미 시기가 너무 많이 지났다고 낳는 것으로 유도하더라고요. 저는 현실이 믿기지 않아 혼자 멍하게 있는데 고모는 당장 제 남자친구에게 책임지라고 해야 한다고
저를 끌고 남자친구의 집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 고모와 저는 남자친구의 집의 거실에 들어와 있었어요. 제 임신 소식을 듣고 시아버지는 표정을 굳히고 아무 말이 없었고 남자친구는 되게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래서 그 아이가 자기 아들의 아이가 맞냐고 오히려 따졌어요. 그럼 우리 조카가 다른 남자아이를 임신했다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있잖아요. 막말로 다른 남자아이를 데리고 우리 아들의 아이라고 우기면 다 아니야? 이 사람이 진짜 보자 하니까? 급기야 고모와 시어머니는 둘이 대판 싸우기 시작했고 집안은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내 배에 아기가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아서 한동안 너무 멍한 상태로 있었어요. 고모는 우리 부모에게 사실을 알렸고 집안은 뒤집혔습니다. 와중에 남자친구는 꼭 결혼하자고 아기는 하늘이 보내주신 선물이라고 절대 헤어지지 말라는 소리라며 결혼에 대한 의지가 아주 확고했어요. 우리 엄마는 쓰러지고 고모는 종일 너무 신경을 많이 써서 머리가 아프다고 드러눕고 그렇게 양가가 뒤집히니 저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결론만 얘기하자면 아이 때문에 시아버지가 결혼하라고 해서 결혼을 하기는 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시아버지 밑에서 일을 배우고 있던 터라 제가 시댁에 들어가서 살기로 했는데 시어머니는 안 그래도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는데 임신까지 해서 같이 살게 되었으니 시집살이가 말도 아니었어요. 제가 들어간 첫날부터 청소와 빨래를 시키는데 남편이 옆에서 임신한 사람한테 왜 그러냐고 뜯어말려도 들은 척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잣집이라 집에 일하던 이모가 없던 것도 아닌데 시어머니는 꼭 제가 집안일을 다 하길 원하셨어요. 이 소리를 듣고 친구들은 일부러 애 유산시키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고 할 정도로 악독했습니다. 너는 예단도 안 들고 오고 그냥 애만 임신해서 왔으니 그 정도는 해야지. 시어머니 말대로 저는 집안 사정이 워낙 좋지 않으니 예단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환경이었고 혼수도 제대로 하진 못했어요. 시아버지는 시어머니가 그렇게 저에게 시집살이를 시키셔도 그냥 모른 척 하셨고 남편은 퇴근하고 오면 저에게 조금만 참자고 본인이 사업을 완전히 물려받으면 반드시 저를 데리고 나가겠다고 매일 말해주어 견뎠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회사에 다녀봤자 돈이 많이 되지 않다고 하며 그만두고 집안일에 집중하길 원하셨는데 안 그래도 임신하고 신경통 때문에 편두통이 왔던 터라 저는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종일 시댁에서 요리, 빨래, 청소하는데 그게 여간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임신해서 몸도 무거운데 새벽 5시에 일어나 식구들 먹을 밥을 하고 있으니 제가 식모가 된 기분이었어요. 고모와 엄마가 너무 보고 싶은데 시댁에서 시어머니와 있으니 마음대로 외출도 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 말대로 나중에 분가할 것만 기대하며 견디며 출산을 준비했어요. 정말 다행히 첫째는 입덧이 전혀 없었고 임신 중에도 태동도 별로 없던 아이라 출산도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아선호 사상이 아주 심한 시어머니의 예쁨을 많이 받으려면 첫째가 아들이었어야 했는데 첫째는 무려 딸이었어요. 저야 뭐 제가 배 아파 낳은 자식이니 아들이어도 딸이어도 상관이 없었는데 시어머니는 제가 낳은 아이가 딸이라고 병원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아이를 데리고 시댁에 갔는데 쳐다보지도 않으며 길가에 있는 강아지보다 못한 취급을 하니 너무 속상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신생아는 새벽에 잠을 자지 않으니까 제가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다음날 조금만 늦게 일어나면 시어머니는 우리 부부의 침실문을 왈칵 열며 당장 일어나라고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아무리 남편이 막아줘도 시어머니는 듣지도 않으셨고 시아버지와 남편이 출근하면 행패는 더 심해졌어요. 우리 딸의 울음소리가 듣기 싫으니 거실에 데리고 오지 말라고 하며 청소와 빨래는 계속 시키니까 저는 얼마나 눈치를 받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아기고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의 자식인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지
제 상식으로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명절에나 겨우 고모와 본가에 갈 수 있었는데 갈 때마다 눈물이 자꾸 나와 참느라 고생했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회사를 그만두어 본가에 돈을 예전처럼 보내지 못해 그게 너무 걸렸는데 그래도 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장에 가서 돈을 벌어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었어요. 엄마는 저를 보면 그냥 힘들어도 꾹 버티는 게 이기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시 저에게 다른 선택지가 없으니 저도 버티고 버텼습니다. 그러다 그런 생활이 지나고 둘째도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둘째가 나오면 진짜 분가하자고 저와 약속을 했습니다. 혼자 집에서 독박으로 육아하며 태교하고 집안일을 병행하는 것은 힘든 시간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임신한 게 대수냐고 제가 으스대지도 않았는데 저보고 티를 내지 말라며 뭐라 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 말을 믿으며 분가한 날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것은 바로 본가에 자주 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명절에나 겨우 가는데 그것도 시댁 행사가 다 끝나야 보내주었기 때문에 제가 부모님과 동생들을 보는 시간은 하루도 채 되지 않았으니까요. 어차피 너는 고등학생 때부터 나와서 살았으면서 뭐가 그렇게 애틋하다고 자꾸 가? 제가 부모님을 뵙고 오겠다고 하면 시어머니는 매번 저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모는 같은 동네라 가까운데도 진짜 부모님도 아닌데 뭘 보러 가냐고 매몰차게 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혼자 방에서 울었는데 저런 상황이 반복되니까 저도 맞받아치기 시작했어요. 자식이 부모 보고 싶은 것은 너무 당연하죠. 빨리 다녀올게요. 몰래 저렇게 말하고 첫째 딸을 안고 집을 나설 때는 심장이 너무 쿵쾅거려서 제 귀에까지 들릴 지경이었습니다. 남편이 몰래 줬던 비상금을 들고 그렇게 택시를 타고 본가에 가서 동생들과 부모님을 보며 저녁밥을 먹고 시댁으로 왔는데 시어머니는 제가 그렇게 나간 게 너무 괘씸하다고 드러누워 있으셨어요. 남편이 아무리 제 편을 들어줘도 그 집에서는 시어머니의 의견이 가장 우선이라 결국 저는 사과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둘째의 임신 기간을 지내며 한 가지 고통이 더 있었는데 바로 입덧이었어요. 첫째 때는 입덧이 전혀 없었고 첫째가 유난히 순한 아이라 출산부터 육아까지 힘들지 않아 몰랐는데 둘째는 입덧이 너무 심해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먹은 게 없으니 살이 점점 빠졌는데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보며 자기를 악독한 시어머니로 만든다고 분노하기도 하셨어요. 어머, 세대, 왜 이렇게 살이 빠졌어? 시어머니와 둘이 외출할 일이 있으면 저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니 시어머니는 저와 외출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도 아이가 걱정되어 먹으려고 해도 도저히 넘어가지 않아 고통스러웠는데 옆에서 더 저러니까 눈치가 보여 그나마 먹던 죽도 넘어가지 않았어요. 시아버지는 그래도 첫째 딸을 시어머니처럼 무시하거나 그러지 않고 간간히 챙겨주시며 저도 조금씩 식구로 받아들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갈수록 야위니까 걱정된다며 데리고 갈비를 먹으러 가기도 했어요. 남편도 어디서 임산부에게 좋은 영양제와 한약을 사서 오기도 했죠. 시어머니가 아무리 저를 못되게 괴롭혀도 남편만 보고 견딜 수 있었을 정도로 남편 복은 좋았습니다. 그렇게 둘째를 낳았는데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그렇게 원하던 아들이 나왔어요. 시어머니는 임신했을 때는 그렇게 저를 구박하더니 막상 아들이 나오자 이번에는 본인이 엄마인 것처럼 싸고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예 제가 아이를 안고 있으면 저한테 뺏어가서 둘만의 세상에 빠져 있었죠. 눈은 우리 아들 닮았고 코는 나를 닮았네. 아유, 너무 예쁘다. 우리 아들이 딱 이만할 때가 그랬는데 역시 아들 아니랄까봐 자기 아빠랑 똑 닮았어. 첫째 때는 아기가 울면 듣기 싫다고 하셨던 분이 둘째가 울면 목소리가 우렁차다고 나중에 큰일 할 것 같다며 대통령감이라고 하셨어요. 저야 물론 우리 아들이니까 좋지만 그건 아들이어서가 아니라
제가 10달을 품고 배 아파 낳은 자식이니 좋았습니다. 첫째도 둘째도 똑같이 예쁘고 사랑스러웠어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겠어요? 다행히 남편도 제 마음과 같아서 우리는 남매를 전혀 차별하지 않았는데 시부모님, 특히 시어머니가 대놓고 둘째를 예뻐하셨어요. 시아버지도 둘째를 더 예뻐하셨는데 그래도 첫째에게 애정은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선물을 사주셔도 첫째와 둘째 똑같이 사다 주셨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마치 집에 둘째만 존재하는 것처럼 과자를 사도 하나만 사서 둘째에게 안겨주셨습니다. 당연히 첫째도 아직 아기니까 자기 몫이 없으면 울음을 터뜨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딸을 보며 시어머니는 울음소리가 시끄럽다고 하고 첫째에게 성질이 더럽다고 하셨어요. 엄마인 제가 그걸 도저히 못 봐서 시어머니에게 따지듯 말하면 저에게도 얹혀 사는 주제에 뭐가 그렇게 불만이냐고 화를 내셨습니다. 그걸 보고 남편과 진지하게 상의하고 분가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진지하게 시부모님에게 말씀드렸는데 시아버지는 긴 말 없이 그러라고 하셨는데 문제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여러분? 저는 내심 속으로 잡으면 어떡할까 고민했는데 저를 잡지는 않았습니다. 이걸 다행이라고 말해야 할지 참 고민이었네요. 대신 시어머니는 우리 부부에게 둘째를 놓고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처음에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재영이는 놓고 가. 재야만 데려가면 되잖니? 어머님, 제 자식을 제가 어떻게 놓고 가요? 왜 그러세요? 왜? 재영이는 내가 키우는 게 낫겠다. 살림도 못하는데 둘 데려가봤자 고생만 하지. 어머니, 애들 엄마한테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아들을 어떻게 놓고 가요? 시어머니는 너무 진지하게 말씀하셔서 저는 뭐라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상식 밖의 말을 상식처럼 말하니까 우리 부부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진짜로 아들을 데리고 저에게 주지도 않고 혼자 열심히 품에 끼고 살았어요. 결국 남편이 아들을 빼앗아 분가하게 되었는데 분가한다고 시어머니의 간섭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우리 둘째를 보겠다고 매번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아침 8시에 현관문을 두드리며 우리 아들 밥을 먹였냐고 묻는 시어머니를 보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나마 남편이 있으면 막아주기라도 했지만 문제는 자꾸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남편이 출근한 시간인 낮 시간대에 자꾸 오셨어요. 아무리 불편하다고 말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나중에는 너무 신경이 곤두세워서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올 때마다 살림 참견부터 시작해서 저와 딸에 대한 노골적인 욕을 하니 나중에는 초인종만 울려도 제가 경기를 일으키니 남편은 시부모님에게 가서 심하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남편이 시아버지 밑에서 일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남편이 가서 혼자 말하겠다고 했더니 어떻게 말했는지 완전히 시부모님과 틀어지게 되었거든요. 좋은 거 아니야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렇게 시어머니가 저에게 못살게 굴어도 버텼던 이유가 바로 경제적 이유 때문이었는데 남편이 시부모님과 틀어지고 시아버지 사업이 필요 없다고 인연을 끊다시피 하니까 당장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일단 남편이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했으니 어느 기업이라도 들어가서 돈을 벌 수 있었는데 문제는 그동안 아빠 회사에서 편하게 일했으니 남 밑에서 일하는 게 너무 벅차하더라고요. 회사를 들어가도 한두 달 만에 그만두고 집에 오니까 막막해졌습니다. 그렇다고 다시 시부모님에게 숙이고 들어가자니 제가 미칠 것 같았고 나중에는 남편은 급기야 시아버지가 하시던 것처럼 본인도 사업을 하겠다고 했어요. 이 말을 듣고 고모와 고모부는 아직 너무 사회 경험이 없는데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도박이나 다름없다고 반대하셨는데 이미 마음먹은 남편의 귀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정말 바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주위의 우려처럼 처음부터 잘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본인이 너무 열심히 하니까 제가 뭐라 하기도 그래서
저는 집에서 열심히 아이들을 육아했는데 현실적으로 생활비가 점점 부족하니까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굶었던 날이 많았는데 막상 우리 아이들을 굶기니까 너무 속상해서 미친 척을 하고 고모네 집에 애들을 데리고 가서 먹인 적도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럴 때마다 너무 비참하고 슬퍼서 자꾸 눈물이 나왔는데 더 슬펐던 것은 그래도 자꾸 고모네 집에 의지하는 자신이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시어머니가 그렇게 저를 괴롭힐 때는 오히려 돈독했는데 집에 돈이 없으니 점점 부부싸움을 하는 횟수도 많아졌어요. 그렇게 힘들면 다시 우리 집으로 들어가자. 그럼 됐지? 어머님이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 알고도 그런 소리가 나와?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야? 나도 힘들어. 그만해. 아이들은 점점 커가는데 남편이 벌어오는 돈은 없고 저는 마음 같아서는 저라도 나가서 공장에서 돈을 벌고 싶었는데 현실적으로 아이가 둘이나 어리니 그럴 수도 없었죠. 결국 저는 둘 다 굶길 수는 없으니 시어머니가 말했던 것처럼 남편에게 둘째는 시부모님께 맡기자고 했어요. 남편은 알겠다고 하고 시댁에 둘째 아들을 맡겼고 시어머니는 좋아하며 아들을 싸고 돌았습니다. 그 뒤로 남편은 간간히 공사장에 가서 일당을 벌어왔고 저도 첫째 딸이 어느 정도 크니까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잠깐씩 식당에 가서 일하며 생활비를 벌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아들을 반드시 초등학생이 되기 전에 되찾아오겠다고 생각하며 견디고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제가 아무리 찾아가도 둘째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이미 본인들 집에 보냈으니 자기 자식이라고 저에게 미련을 버리라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이것 관련으로 남편과도 수도 없이 싸웠는데 웃겼던 점은 제가 가면 들여보내지 않았는데 본인 아들이 찾아가면 또 반기는 시어머니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갑자기 친정엄마가 울며 전화가 걸려왔어요. 전화 내용은 아주 충격적이었는데 바로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엉엉 울며 남편에게 말하고 시댁에 들려 둘째를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제가 울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보다 못한 남편이 들어가서 아들을 억지로 데리고 나왔는데 심지어 시부모님은 우리 아버지 장례식장에도 오지 않으셨습니다. 고모가 옆에서 시부모님을 욕하는 것을 들으며 저는 속으로도 도저히 저런 집과는 평생을 함께하기 힘들다고 여겼어요. 그리고 장례가 끝나고 남편에게 이혼을 제안했습니다. 나 진짜 당신 부모랑 가족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아. 우리 그냥 그만하자. 그러면 오히려 어머님도 좋아하실 거야. 여보, 내가 진짜 잘할게. 내가 더 노력할게. 이혼은 안 돼. 그럼 우리 애들은 어떡해? 애들은 내가 데리고 가고 싶어. 내가 어떻게든 애들 키울 거야. 마지막으로 그건 당신이 도와줘. 남편은 울며 절대 안 된다고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말했는데 저는 이미 돌아선 마음이라 동요하지 않았어요. 우리 아버지 장례식장에도 나타나지 않은 시부모와 가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무리 남편이 돈을 못 벌어와도 저를 사랑하는 것은 느껴졌는데 아무리 사랑해도 저렇게 제 존재 자체를 미워하는 시어머니와 가족을 하는 것은 너무 힘들었어요. 남편과 서로 울며 속에 있는 얘기를 다 꺼냈는데 나중에는 남편도 제 뜻을 존중해 주었고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능력이 부족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다고 자책하길래 절대 그런 게 아니고 당신은 훌륭하고 멋진 사람이라고 말하고 서로 합의하고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제 마지막 부탁인 아들을 데려와 달라는 부탁까지 들어주고 남편은 너무 울어서 얼굴이 퉁퉁 부은 채로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2명의 아이를 데리고 홀로 서기를 시작했습니다. 동네에 있으면 시어머니가 찾아올 수도 있으니 무작정 서울로 올라갔어요. 마지막으로 엄마와 고모를 보고 동생들도 보고 눈물이 나와도 꾹 참으며 무조건 성공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때 애들 나이가 첫째가 6살이고 둘째가 4살이었어요. 남편에게 받은 위자료로
쪽방 하나를 구해서 무작정 나가서 일을 구했습니다. 애들 다닐 어린이집도 알아보고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가 있으면 그 시간에 식당에 가서 일하고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돌아오면 집에서 인형에 눈알 붙이며 소일거리를 했어요. 시어머니 눈칫밥을 먹으며 수선하는 것도 알게 되었는데 덕분에 수선 일도 하며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밤에도 자지 않고 아이들이 잘 때 작게 불을 켜고 수선하느라 잠도 제대로 잘 수도 없었어요. 그래도 돈이 조금씩 모이니까 아이들을 굶기지 않아도 되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제가 풍족하게 해줄 수는 없었는데 그래도 제 곁에는 아이들과 있으니 기뻤어요. 다만 딸과 달리 아들은 시어머니와 살며 맛있는 것도 마음껏 먹고 여유롭게 지냈던 날들이 있으니 불평불만을 하기는 했습니다. 할머니가 보고 싶다는 말도 했었는데 어린아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슬퍼서 혼자 화장실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속상한 마음으로 더 열심히 일하며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아 아마 남편이 우리를 보고 싶어도 찾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명절 때도 고향에 내려가지 못했는데 명절에 마트에서 일하느라 그랬습니다. 휴일이 있어도 쉴 수가 없었고 진짜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어요.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시간이 조금 더 생기면서 제가 일하는 시간도 더 늘어났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첫째 딸에게 유독 미안한 마음이 더 들어요. 제가 밖에서 일하느라 집에 늦게 들어가면 철없는 둘째를 밥 먹이고 혼자 빨래와 청소하던 딸이 얼마나 고맙고 또 안쓰러웠는지 모릅니다. 아이들이 중고등학교에 갔을 때는 아예 공장의 주간으로 가서 일하며 돈을 벌었어요. 아파도 아픈 티를 전혀 내지 않았고 그때는 그제야 짬이 나서 고향에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아이들이 고등학생 때였는데 고모에게 뜻밖의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얘, 너희 시댁 망했어. 다 말아먹었대. 그리고 네 전남편은 어디 갔는지 지금 아예 못 본 지 오래됐어. 저는 고모의 말을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시아버지의 사업이 망했고 살던 집까지 팔아막으려고 했지만 걷잡을 수 없이 망해서 사라졌다고 해요. 전 남편은 시댁이 망하기 전에도 별로 볼 수가 없었는데 시댁이 망한 뒤로는 동네에서 아예 신기루처럼 사라졌다는 고모의 말에 씁쓸하면서도 복잡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모와 엄마는 제가 주는 용돈도 전혀 받지 않고 저에게 고생한다고 오히려 저에게 용돈을 주셨어요. 아이들을 키우며 적어도 굶기지는 말자 다짐하며 열심히 일했는데 제가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한 보답을 해주는 듯 딸은 서울에 있는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등록금은 반드시 제가 내주고 싶었는데 다행히 딸은 무려 4년 장학생으로 학교에 입학했어요. 얼마나 뿌듯하던지 소식이 끊긴 전 남편에게 소식을 알리고 싶었답니다. 힘들 때도 그렇고 행복할 때도 그렇고 남편이 궁금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서로 남편과 저는 사랑하는 상태로 헤어졌으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서로 소식을 알릴 길이 없으니 그리워도 그리움을 가지고 살았죠. 주변에서는 저에게 재혼 권유도 했는데 저는 재혼은 전혀 생각이 없었어요. 남매를 혼자 키우기에도 바빴고 그냥 다른 남자와 다시 결혼 생활을 한다는 게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전 시어머니 같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으니 생각을 신중히 했어요. 그 정도로 시집살이에 대한 고통이 아직 남아 있었죠. 아무튼 그렇게 딸아이는 대학에 가서 적응도 잘했습니다. 워낙 착하고 제 속을 썩인 적이 단 한 번도 없던 아이라 그냥 딸을 생각하면 미안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이 가득했어요. 심지어 대학에 가더니 과외로 돈을 벌어 저보고 더 일하지 말라는 말을 하며 생활비도 주던 기특한 딸이었습니다. 반면 아들은 경우가 달랐어요. 아마 어릴 때 시댁에 보냈던 게 잘못되었던지 아들은 사춘기를 심하게 겪었어요. 고등학교 때도 엇나가서 제가 학교에 불려갔던 적도 있고 심지어 경찰서까지 갔던 날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럴 때마다 아들이 할머니 얘기를 꺼내면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안쓰러운 마음에 더 잘해주려고 애썼습니다. 천사 같은 딸이 아들에게 뭐라고 할 정도였던 아들은 성인이 되고 그래도 조금 나아졌어요. 군대를 먼저 다녀오고 대학에 입학했는데 전문대를 갔지만 그래도 적응을 잘하고 무사히 졸업까지 했습니다. 딸은 미국으로 교환학생까지 갔었는데 그것도 장학금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딸은 졸업하고 미국에서 취업하더니 미국인 사위를 만나 결혼까지 했습니다. 해준 것도 전혀 없는데 키워줘서 고맙다는 소리를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는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나서도 여전히 공장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렇게 옷도 사지 않고 먹고 싶은 것도 먹지 않으며 모은 돈으로 겨우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하나를 살 수 있었습니다. 되게 작은 주공 아파트였는데 재개발되며 값이 확 뛰어 얼떨떨했어요. 그 사이 아들은 결혼할 여자를 데려왔는데 그 여자는 저도 아는 아이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한창 방황할 때 같이 놀던 여자였어요. 직업도 없이 대학도 가지 않던 예비 며느리를 데리고 온 아들은 다짜고짜 저에게 임신 소식을 꺼냈습니다. 적잖이 당황했으나 저도 결혼할 때 그렇게 갑작스러운 임신 때문에 했으니 뭐라 반대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도 자식들이 다 결혼한다니 그것만으로 다행이라 여기며 며느리와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저와 아들이 살던 집으로 왔기 때문에 딱히 해온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혼수도 필요 없었고 예단이나 뭐 하다못해 수저도 안 들고 왔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어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지독하게 당해서 이혼까지 한 사람이니 최대한 며느리의 편의를 봐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집안일을 할 필요가 없게 제가 다 했어요. 태교에 전념하라고 시장 가서 재료를 사서 요리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모릅니다. 제가 공장에서 일하다 허리를 심하게 다쳐 일할 수가 없어서 아들 돈으로 생활하고 있으니 고마운 마음으로 더 그랬던 것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저에게 진지하게 명의 이전을 해달라고 했어요. 자기가 아이 낳으면 대출을 받을 건데 그러려면 본인 명의의 집이 있어야 편하다는 이유로 간절하게 요구하길래 저는 아무 의심도 하지 않고 순순히 명의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명의가 넘겨지자마자 아들은 저에게 눈치를 주기 시작했어요. 또한 며느리도 출산하고 아이 돌보는 것이 힘든지 저에겐 노골적으로 짜증도 늘어나고 급기야 소리도 질렀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저는 하루하루가 눈치가 보여 살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를 보며 예전 시어머니 생각도 들고 너무 비참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더 속상했습니다. 다시 공장에 가서 돈을 벌고 싶어도 허리를 다쳐서 조금만 움직여도 아파 일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 제 상태를 알면서 며느리는 저에게 소리를 지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밥만 축내지 말고 나가서 돈 벌어오세요. 그 말을 듣고 진짜 시어머니의 환생인 줄 알았어요. 저는 속상한 마음에 화장실에 가서 울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앞에 되게 멋진 외제차 하나가 서 있었어요. 무시하고 울면서 머리를 식히려고 걷는데 누가 제 손을 잡아서 깜짝 놀라서 보니 거기엔 전 남편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믿기지 않고 도저히 믿을 수가 없고 너무 놀라 아무 말도 못하고 입만 벌리고 서 있었어요. 그런 저와 달리 남편은 드디어 찾았다고 이번 흥신소는 믿을만하다고 혼자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여보, 내가 진짜 몇 년을 찾았는지 알아? 전국에 있는 흥신소는 내가 다 찾았어. 너무 보고 싶었어. 당신, 이게 무슨 일이야? 나 지금 믿기지 않아. 이게 뭐야? 진짜 너무 보고 싶었어. 당신하고 이혼하고 나 얼마나 죽기 살기로 노력했는지 몰라. 나 이제 기업 회장이야. 내가 이 말 하려고 살아왔어.
전 남편은 그러면서 저에게 명함 하나를 보여줬는데 진짜 기업 회장의 명함이었어요. 그러면서 저를 꼭 끌어안더니 본인 부모와는 절연한 지 오래고 저에게 나타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른다고 급기야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남편을 얼떨결에 달래며 저는 애들 얘기를 하다 부파쳐서 덩달아 울었어요. 제가 울며 아들에게 배신당해서 이러고 산다고 하니까 남편은 괘씸하다고 말하더니 갑자기 자기가 좋은 생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며칠 뒤 저는 남편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되었는데 바로 아들에게 사탕 발림으로 저에게 다시 명의를 넘기면 본인 회사 후계자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좋다고 그렇게 명의를 넘겼고 남편은 뭐 다들 예상하셨죠? 채용도 하지 않았어요. 네가 사람이면 엄마한테 그럴 수가 없다고 하고 매몰차게 아들 부부를 내쫓았습니다. 저야 이미 아들과 며느리에게 당한 게 많아 전혀 안쓰럽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는 지금 남편과 둘이 서울에 있는 아파트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답니다. 미국에 있는 딸에게도 소식을 전했더니 너무 좋아하며 남편을 데리고 입국해서 내시 호텔에서 맛있는 식사도 여러 번 했을 정도로 행복해요. 서로 미워하는 마음 없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혼했던 사이라 요즘 훨씬 더 애틋하답니다. 다시 신혼이 된 기분이 들어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딸아이 2명 키우는 평범한 40대 여자입니다. 내 가족이 함께 살면서 풍족하지는 않아도 남부럽지 않게 잘 생활했어요. 저에게는 무심하긴 해도 딸아이들에게 다정다감한 아빠의 역할을 잘해준 남편이 참 고맙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저 몰래 딸아이 용돈도 챙겨주는 걸 보기도 했는데 정말 딸바보 같은 사람이었어요. 남편은 이름을 들으면 알듯한 대기업에 다녔는데 어느 날 남편이 고주망태가 되어서 집에 들어왔어요. 평소에 술, 담배를 멀리하던 사람이라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었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여보, 어떻게 해? 라는 말만 반복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무슨 말인지 물어봐도 눈물만 흘리고 우리 불쌍한 지연이 못난 아빠 때문에 고생이 많네 라고 말했어요. 항상 가장으로서 멋지고 듬직한 모습만 보여줬기에 이런 남편의 모습이 생소하고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남편 해장하라고 북엇국을 끓여주었어요.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게 어제 나 몇 시에 집에 왔어? 뭔 술을 그렇게 마셨지? 라고 말했지만 애써 괜찮은 모습을 보이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제가 걱정이 돼서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봐도 남편은 빈속에 술을 마셔서 그런 것 같다며 웃으며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왜 그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알게 되었어요. 40대 후반인 남편은 회사에서 희망퇴직의 압박을 받았다는 것이었어요. 언젠가는 있을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아직 일할 날이 더 많은 나이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으니 저도 심장이 무너져 버릴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저는 첫째를 낳으면서 회사를 관뒀기 때문에 저희 집의 유일한 소득원인 남편이 일을 쉬게 되면 내 식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눈앞이 까마득했습니다. 남편은 괜찮다고 아무렇지 않아 하는데 그것을 옆에서 보는 저와 딸들 역시 근심 걱정이 많아졌죠. 그런데 한 달, 2달이 지나가도 남편은 회사를 관두지는 않았어요. 퇴근하고 가끔씩 옆 팀 김 과장도 버티다가 이번 주까지 나온다나 봐. 에휴, 그 집도 아직 아이가 초등학생인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가 봐. 라는 말을 했어요. 회사 경영 사정이 안 좋아지자 희망퇴직을 받은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컴퓨터도 없이 구석 자리에서 하얀 벽만 종일 바라보게 했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하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회사 평판이 떨어지게 되어서 사람을 자르지도 못하는 형편이라고 하니 참 기업들의 갑질이 이렇게 무섭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20년 넘게 몸바쳐 일한 직장에서 한순간에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저보다 남편의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닐 거라고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말이 쉽지 핸드폰도 못 만지고 종일 하얀 벽만 바라보는 일이 얼마나 힘들까 생각하니 도저히 저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라도 하자는 심정에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나이 40 넘은 아줌마를 써주는 데가 없었지만 다행히도 집 근처 치킨 가게에서 일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이야기했죠. 여보, 그러지 말고 그냥 회사에서 퇴사하고 치킨집이라도 하자. 나도 알바하면서 배우고 있으니까 우리 둘이 같이 하면 밥벌이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자영업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망한 데도 한두 군데도 아니고. 지금 경영 사정이 어려워서 그렇지 이제 곧 나아질 거야. 그렇다고 언제까지 출근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럴 순 없잖아. 회사에서 그래도 부장인데 밑에 직원들 보는 것 좀 그렇잖아. 괜찮아, 여보. 그 사람들이야 어차피 내가 회사 나가면 남이지만 내가 이렇게 회사 나가면 우리 지연이는 어떻게 해. 남편은 자존심보다 저희 가족을 생각하는 게 더 우선시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남편의 이런 마음을 생각하면 더욱 눈물이 났습니다. 가장의 무게가 뭔지 젊었을 때 남편은 다른 것은 몰라도 자존심 하나는 센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연애할 때도 이런 것 가지고 많이 싸우기도 했는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딸바보가 되었고 또 이제는 가족을 위해서 그깟 자존심도 다 버렸다는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남편은 항상 저에게 괜찮다고 했지만 회사에서 받을 치욕을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남편과 부둥켜 안고 한창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지났는데 남편은 희망퇴직을 받은 직원들 사이에서 꿋꿋이 버텨나갔어요. 반년의 시간이 지나가자 회사에서도 이런 남편을 독종이라고 생각했는지 회사에서도 포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퇴근한 어느 날 기쁜 얼굴을 하며 여보, 드디어 회사에서 일을 줬어! 라고 흥분한 채 말을 하더라고요. 회사와의 긴 싸움에서 승리한 순간이었고 저와 남편은 해냈다면서 한참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도 잠시 정말 회사는 양아치처럼 남편을 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한 번은 강원도로 보내더니 그 다음 날은 부산으로 보내게 하고 장시간 운전을 하다 보니 남편은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가면 딱히 할 일도 없다고 하던데 왜 이렇게 남편을 못살게 구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는데 남편은 그래도 뭐라도 할 수 있는 게 너무 좋다고 했습니다. 회사에 너무 화가 났던 것은 한 번은 충청도로 출장을 보냈는데 그때는 장기로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원룸을 구했어요. 그런데 1개월도 안 되어서 제주도로 가라는 지시가 있었어요. 결국 그 원룸은 다음 세입자가 나타날 때까지 한동안 월세를 내야만 했어요. 그래도 남편은 아무렇지 않아 했고 저에게 이렇게라도 일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이런 남편이 너무 안쓰럽고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반년은 남편을 지방지사에 돌리더니 회사에서는 결단을 내렸어요. 어떻게든 남편을 관두게 할 심산이었는데도 꿋꿋이 다니자 광주지사로 발령을 냈어요. 이번에도 다른 곳처럼 잠깐 다니다가 다른 곳으로 또 가라고 할 것 같아서 가는 날에도 옷들 몇 개만 챙겨줬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그렇게 고생한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지 이번에는 관사까지 배정해 주었어요. 관사라고 해봤자 오래된 아파트였는데 다행히 남편 혼자 생활했어요. 남편이 잠자리가 예민한 편이라 남들과 같이 잠을 못 자서 신혼 초에도 고생을 했는데 혼자 지낼 수 있다는 말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년 동안 고생했던 남편이 대견하다고 생각하고 항상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남편의 미래가 드디어 안정을 차린 것 같았어요. 물론 남편과 자주 못 보는 것이 아쉽기는 했지만 저희가 젊은 신혼부부가 아니라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주말마다 아이들을 본다며 올라왔고 가까운 거리가 아닌데도 몇 시간씩 올라와 주는 남편이 고맙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서울 집에 올라와서도 저와 아이들과 무엇을 딱히 하는 것은 없었지만 남편이 집에 있는 것만으로도 집안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 지내다 보니 큰딸이 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좋은 대학교는 아니었지만 성인이 된 딸을 보니 잘 키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행히 남편의 회사에서 자녀 등록금이 어느 정도는 지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저에게 거봐, 우리 그때 힘들긴 했어도 등록금이 한두 푼도 아니고 그때 그렇게 버티길 얼마나 잘했어 라고 말해주었어요. 요즘 직장 근속 연수가 점점 짧아져서 언제 회사를 관둘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도 남편이 힘든 시기를 잘 버텨주었기에 딸아이 대학까지 보낼 수 있다는 현실이 감사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광주지사에서도 자리를 잘 잡고 인정을 받는 듯해 보였어요. 광주지사에서는 영업팀 본부장을 달았다고 했는데 그런 남편이 너무 멋있었습니다. 둘째 딸아이도 대학생이 되었고 남편도 급여가 많이 올라서 생활이 여유로웠어요. 저도 한 번씩 남편의 관사에 가기도 했는데 집안일이 너무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씩 가서 청소와 빨래를 해주고 올라오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주말에 서울 집에 올라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한 주도 빠짐없이 집에 올라오던 남편이었는데 이번 주는 좀 집에서 쉴게. 좀 피곤하네. 금요일 회식이 있어서 술을 많이 마셨어. 이번 주는 올라가기 힘들 것 같아. 주말에 골프 모임이 있어서 다음에 갈게. 라는 말을 하면서 서울 집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하고서 넘어갔지만 어쩔 때는 한 달에 한 번 얼굴 보기도 힘든 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올라오지 않는 것이 당연하기라도 한 것처럼 남편은 집에 오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광주에 내려간다고 해도 남편은 에이, 거기서 여기까지 못하러 와. 그냥 내가 나중에 갈게. 라고 말하며 관사에 못 오게 했어요. 이때만 해도 남편에게 이렇다 할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전화하는 횟수도 줄어들고 제가 먼저 전화를 해도 바쁘다고 먼저 끊어버리기도 했어요. 제가 밥은 잘 챙겨 먹냐는 말에 남편은 알아서 잘 먹고 다녀. 당신이나 잘 챙겨 먹어. 귀찮게 계속 전화하지 말고. 라는 말을 했어요. 부부관계가 젊은 사람들처럼 좋다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항상 다정다감했던 남편이 저렇게 짜증스럽게 말을 하는 것이 너무 큰 상처였습니다. 이 말에 저도 화가 나서 일부러 전화도 안 하고 카톡도 안 했는데 무심한 남편은 저에게 먼저 연락도 하지 않더라고요. 너무 화가 났어요. 제가 소녀같이 여린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 밥 먹으라고 챙겨주는 사람한테 그렇게 매정하게 말할 수 있나 싶었죠. 그래서 남편에게 오랜만에 보러 간다고 하고 찾아갔어요. 남편은 귀찮아하면서 뭘 먼데 오냐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녁 때 남편을 만나서 서운했다는 이야기를 하니 남편은 애도 아니고 뭐 그런 거 가지고 서운해해 라고 대답했는데 이 말이 더 서운하더라고요. 그리고 같이 관사로 왔는데 제 걱정과는 달리 남편의 집은 먼지 하나 없이 깔끔했어요. 몇 달 전에 왔을 때는 정리정돈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뭔가 어지럽혀진 느낌이 있었는데 정말 깔끔하더라고요. 속으로 에휴, 이렇게 깔끔하게 지낼 수 있으면 집에 있을 때도 좀 치우고 살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옷장을 보고서 뭔가 느낌이 이상했어요. 못 보던 옷들이 있고 제가 사주지 않은 속옷들도 있는 것이었어요. 당신 옷 샀어? 혼자 지내다 보니 퇴근하고 심심해서 백화점 들러서 구경하면서 샀어. 평소에 자기 꾸미는 것을 모르는 남자가 젊은 사람들이 할 법한 옷들을 샀다니 뒤늦게 겉멋이 들었나 생각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어딘지 모르게 남편이 요 근래 저를 대하는 태도나 못 보던 속옷이 있는 것이 어딘지 모르게 찝찝한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은 옷 산 게 뭐가 이상하냐는 태도였지만 여자의 감이라는 게 다른 여자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후에 남편에게 비밀로 하고 다시 광주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며칠이나 지났다고 집안이 아주 개판이 되어 있더라고요. 널브러져 있는 소주병과 치우지 않는 음식들을 보니 집안에서 술을 얼마나 마셨나 생각이 들었어요.
아휴, 그럼 그렇지. 나온다고 며칠 전에는 급하게 청소했나 보네. 라고 생각하며 투덜대면서 청소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참 청소를 하는데 쓰레기통에서 시커먼 무언가를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자의 스타킹이었는데 스타킹을 보고 정말 하늘이 무너져 버릴 것 같았어요. 남자 혼자 생활하는데 그런 스타킹이 있다는 것이 도무지 제 상식선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었죠.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분명히 외간 여자가 집에 왔다 간 듯 해 보였어요. 저녁 때 남편이 퇴근을 해서 당신 언제 왔어? 올 거면 말하고 오지. 라고 놀라며 말하더군요. 남편에게 그냥 아무렇지 않은 척 그냥 당신 보고 싶어서 왔어. 온 김에 청소도 했고. 라고 말하니 남편은 그러냐고 말하면서 늦었으니 자고 올라가라고 말하더군요. 그때 스타킹 봤다고 이게 뭐냐고 따지고 싶었지만 남편 입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무너져 버릴 것 같아서 차마 입 밖으로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밤에 잠을 자면서 일부러 남편에게 오랜만에 부부관계를 맺자고 하자 남편은 귀찮다고 피곤하다고 하면서 저를 밀어내더라고요. 이제 내가 여자로서 매력이 아예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슬펐습니다. 다음날 새벽 일찍 남편 일어나기 전에 관사를 나와 집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한참 눈물을 흘렸습니다. 분명 남편이 외도를 저지른 것 같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너무 화가 나고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이혼은 증거 싸움이라고. 그래서 집에 돌아와 인터넷으로 CCTV를 구매했어요. 요즘 인터넷 배송이 빨라 다음날 바로 배송이 오더라고요. 택배를 받고 바로 광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설명서대로 거실에 한 대를 설치했어요. 남편에게 내려왔다는 말을 하지 않고 바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그날부터 핸드폰으로 CCTV만 쳐다보았는데 퇴근하고 남편은 거실에서 TV를 늦게까지 보다가 잠드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몇 날 며칠이 되어도 남편은 별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괜히 혼자 오해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저 멀리서 기러기 아빠로서 저희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혼자 의심했다는 생각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여보, 잘 지내지? 그냥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 라는 닭살스러운 말을 했는데 남편도 그런 제 애교가 싫지는 않았는지 에이, 갑자기 왜 그래? 나도 당신 보고 싶지. 라고 말하며 잘 받아주더라고요. 그렇게 한창이 지나도 남편은 별일 없이 퇴근하고 잘 지내는 모습을 보였는데 어느 날은 남편이 새벽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새벽까지 CCTV를 보다가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보니 남편이 거실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날 몇 시에 들어왔는지 녹화된 것을 보았는데 저는 그 순간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새벽 3시가 다 되어서 남편이 집에 왔는데 어떤 여자와 함께였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남편과 그 여자는 화면 밖으로 사라졌는데 아마 안방으로 같이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30분 정도 후에 그 여자가 거실로 나와서 남편에게 인사를 하고 현관문을 나서는 모습까지 포착되었어요. CCTV를 거실에만 설치했었기에 결정적인 장면을 포착하지는 못했는데 분명 다른 여자와 그 짓거리를 한 것이 분명했어요. 너무 어이가 없었죠. 결정적인 증거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CCTV를 한 대 더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배송이 오기 전까지 계속 핸드폰을 쳐다봤는데 남편의 행동은 아주 가관이었어요. 그 다음 날에도 여자를 집에 데리고 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어제 보았던 그 여자가 아니라 다른 여자였어요. 확대해서 보니까 큰딸 정도 되는 어린 여자였는데 그런 여자와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CCTV가 배송이 되고 다음날 광주를 다시 내려가 안방 보이지 않는 곳에 설치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결정적 증거를 잡아 남편과 이혼하려고 했는데 제가 CCTV를 설치한 그날도 남편이 그 짓거리를 한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포착되었죠. 배신감에 온몸이 부들거렸어요. 가끔 남편 관사에 가면 자고 오는 날도 있었는데 다른 여자와 그 짓거리를 한 침대에서 잠을 잤다는 사실이 너무 불쾌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을 잘 챙겨주는 아빠라고 생각해서 참았었는데 제가 본 것만 해도 한두 번이 아니니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서울에서 같이 살 때는 여자 문제 한 번 없었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나 지난 날이 생각나고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당신 나한테 할 말 없어? 응? 무슨 말? 이번 달 생활비 붙여준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먼저 할 말 있으면 내가 용서해 줄게. 뭐 말하는 거지? 지난달 보너스 나온 거 말하는 거야? 저는 그제서야 보너스가 나왔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회사에서 돈 나온 것을 저한테 말하지도 않고 그 돈으로 계집질을 하고 있다니 정말 기가 찼죠. 그거 말고 할 말 없다는 거야? 제가 계속해서 따져도 남편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전화로 이야기하다가는 제가 속이 터져버릴 것 같아서 광주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그냥 얼굴 보고 얘기해. 나 지금 바로 갈게. 또? 뭔데 그래? 급한 거 아니면 나중에 오지 그래? 아니, 난 오늘 꼭 말해야겠어. 지금 갈 테니까 이따가 얘기 좀 해. 남편과 단판을 지을 심산으로 바로 광주로 내려갔습니다. 기차 안에서도 너무 화가 나서 맥주 한 캔을 마셔버렸습니다. 남편 집에 도착해서 한참을 기다리니 평소보다 일찍 퇴근을 한 남편이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할 말 없어? 진짜 마지막으로 내가 기회 줄게. 아까부터 다짜고짜 무슨 말 하는 거야? 보너스 나온 거 말 안 해서 화났어? 끝까지 발뺌할 생각이었는지 남편은 끝까지 모르쇠였어요. 참다 못해 제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녹화한 것을 보여주자 남편은 깜짝 놀라면서 CCTV 위치를 찾기 시작하더라고요. 당신, 나 감시해? 이건 언제 설치했어? 지금 이거 언제 설치했는지가 중요해? 네가 지금 이 집에서 무슨 짓거리를 했는지가 중요한 거 아니야? 나한테 할 말 없어? 울면서 절규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자 남편은 한숨을 쉬더니 미안하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싹싹 빌고 난리였어요. 그런 남편의 귀싸대기를 미친 듯이 때렸습니다. 네가 인간이냐? 어떻게 지연이 나이 또래 애랑 그 짓거리를 할 수가 있어? 그렇게 여자가 좋디? 어? 저의 눈물에 남편은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사실 남편과 이혼을 하려고 내려간 것이었지만 남편이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에 고민이 되었어요. 여보, 나 알잖아. 내가 여태 여자 문제로 당신 속 썩인 적 있었어. 알잖아. 내가 진짜 실수한 거 인정해. 어? 잘못했어. 용서해줘. 용서? 너는 바람핀 게 용서가 되겠냐? 애들 생각해서라도 용서해줘. 정말 미안해. 어? 애들 생각하면 네가 더 그러면 안 됐지. 어떻게 딸 같은 여자들이랑. 알아. 나도 진짜 잠깐 정신이 어떻게 되었나 봐. 알잖아. 나 회사에서 1년 동안 그렇게 지냈던 거. 당신이랑 애들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지만 나 너무 힘들었어. 그때 당신한테도 괜찮다고 말했지만 나 사실 당신 몰래 정신과도 다녔어. 병원에서 우울증이라고 하더라. 사실 회사에서 여기저기 옮겨 다닐 때도 여기 광주 처음 왔을 때도 너무 힘들었어. 여기서도 본사에서 쫓겨났다고 사람들이 개무시해서 너무 힘들었어 나. 그래서 다른 여자들이랑 그 짓거리 했다는 걸 합리화하는 거야? 당연히 아니야. 그건 나도 잘못했어. 그런데 긴 시간 외롭고 힘들다 보니까 어느 날 정신 차려보니까 내가 술집에서 여자랑 술 마시고 있더라. 걔네한테 이런 이야기 하니까 위로를 해주더라고. 물론 그게 서비스인 건 알지. 그런데 나도 그때 어떻게 됐었나 봐. 그래서 몇 번 그러다 보니 마음이 치료가 되는 걸 느끼더라. 당신이랑 애들 생각하면 그러면 안 됐었는데. 정말 미안해. 등신 같은 남편은 회사에서 나가라는 압박 속에 우울증이 찾아왔고 광주지사에서도 혼자 힘들어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위로를 술집 여자한테 받았다고 하니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난감하더라고요. 듣기 싫다고 이혼하자고 하고 남편을 뿌리치고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집에 오는 기차 안에서 한편으로는 남편이 불쌍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떻게 바람을 필 수 있는지 배신감에 치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펑펑 울었어요. 머리는 이혼해야 한다 생각하지만 마음은 힘들었던 남편을 받아주라고 하고 있네요.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부러 CCTV 영상을 보고 있지는 않지만 밤마다 상상이 되고 꿈에서까지 저를 괴롭힙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인생 선배님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곧 마흔을 바라보고 있는 평범한 남자입니다. 생계를 위해 트럭 운전을 하고 있는데 전국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남들의 사연 이야기들을 듣는 것이 참 재미있더라고요. 배움이 짧아 글재주가 없더라도 잘 다듬어 주셔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내와 저는 고등학교 동창이었어요. 공부를 안 해서 상업고등학교를 갔었는데 고등학교 진학하고도 공부하는 담을 쌓았죠. 그때는 공부가 뭐가 그렇게 싫었는지 학교도 가끔 땡땡이 치고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는 것이 너무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내와 저는 놀러 다니는 것을 좋아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 인생에서 가장 재밌었던 추억이 고등학생 때였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때 공부하는 담을 쌓은 저와 아내였기에 막상 성인이 되니 앞날이 까마득하더라고요. 닥치는 대로 알바를 하다가 겨울에 군입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군대 전역한 뒤에는 무슨 자신감이었는지 아내에게 결혼하고 싶다고 했어요. 무일푼이었지만 이 여자와 평생 함께하고 싶다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젊은 날의 객기라는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내도 저도 사랑이라는 것 하나로 같이 잘 살아보자고 좋다고 했고, 아내가 알바를 하면 모아놓은 돈으로 원룸에 들어갔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 아이도 태어났는데, 아내가 아이를 돌보느라 저 혼자 생활비를 마련해야 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신문과 우유 배달을 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식당에서 알바를 하고, 저녁에는 PC방 알바를 했습니다. 자는 시간도 줄여가며 일을 했지만 200만 원 남짓한 돈으로 세 식구가 먹고 살기란 매우 버거웠어요. 월세며 각종 공과금이며 뭐 이렇게 돈 들어갈 때가 많은지 쪽잠을 자면서도 항상 돈 때문에 쪼들리는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아내는 이런 저에게 몸 생각하라면서 걱정을 해줬는데 가장으로서 처자식을 어떻게든 먹여 살려야겠다는 책임감이 있었어요. 작게 포장마차도 운영해봤는데 알바를 할 때보다는 돈이 되었지만 그렇게 장사가 잘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끔 공무원들이 와서 벌금을 물기도 하고 술이 취해 진상을 부리는 손님들 때문에 하루하루 싸우느라 늘 피곤에 쩔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군대 동기 녀석을 우연찮게 연락이 닿아 만났어요. 저와 같이 운전병 생활을 했던 석기는 군 전역 후에 화물차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석기도 저처럼 대학교를 가지 않고 군입대를 했었는데 나이도 같고 사는 지역도 비슷해서 힘든 군 시절 서로에게 많은 위로가 되었던 친구였습니다. 군대 전역하고 3년 만에 만나는 친구가 반가웠어요. 오랜만에 본 석기는 저와 다르게 삶이 여유로워 보였어요. 요즘 어때? 나는 애 키우면서 일하려니까 죽겠다. 차라리 군대 있을 때가 마음은 편했지. 아휴, 진짜 사회 나오니까 하루하루가 지옥이네. 라는 저의 하소연에 석기는 웃으면서 나도 뭐 똑같지. 그래도 우리같이 배운 것 없는 놈들한테도 기회는 오더라. 나 요새 화물차 몰고 있잖아. 이게 돈이 그래도 좀 된다. 라고 대답했어요. 석기에게 물어보니 대형 트럭을 운전해 주는데 일이 많을 때는 웬만한 직장인들보다 더 많이 번다고 하더라고요. 밤낮 없이 일하면서도 돈에 쫓기는 제 삶과 어딘지 모르게 이질감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솔직한 현재 상황을 석기에게 말했더니 고민하지 말고 면허증만 따서 자기 회사로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형 면허를 따고 지입차를 할부로 어렵게 구매해서 석기가 소개시켜준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포장마차를 하면서는 술에 취한 진상 손님들이 가끔 꼬장을 부리는 일도 있고 시비를 거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혼자 운전을 하니까 그런 일이 안 생겨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들쭉날쭉한 매출보다는 안정적인 수입원이 생기니 점점 생활이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운전이라는 직업이 저에게 적성이 맞는다는 느낌이 들었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혼자 라디오와 음악을 들으면서 흥얼대는 것이 너무 행복했어요. 유일한 단점이라면 장거리 운행을 할 때마다 집에 못 들어가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조금 고생스럽더라도 가족들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는 행복감이 있었고, 주중 주말 상관없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저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소개시켜준 석기와도 꾸준히 친하게 지내며 가끔 술 한잔을 하기도 했어요. 석기는 제가 일하고 나서 1년 후에 결혼을 했는데 축의금도 100만 원이나 내면서 친구의 결혼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석기는 결혼 준비를 하며 저에게 이런저런 것을 물어봤는데 사실 저는 아무것도 없었을 때 결혼을 밀어붙인 것이라 딱히 도움 줄 것은 없었어요. 돈을 잘 벌기 시작하면서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아이방이 생긴 것이 얼마나 행복하던지. 그때 행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기뻤어요. 석기도 결혼을 하면서 제가 사는 같은 아파트 단지로 신혼집을 구했고, 이렇다 보니 석기네 부부와 같이 만나는 일도 많았습니다. 재수 씨는 3살이나 어린 사람이었는데 성격이 사글사글하고 부침성도 좋아서 아내와도 금방 친하게 지냈어요. 아내가 저와 결혼을 하면서 친구들도 자주 만나지 못하고 아이를 키우는 데만 전념했었는데 동네에 친구가 생기니 자주 왕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쉬는 날에는 아이를 데리고 부부 동반으로 여행을 갔는데 석기도 재수 씨도 저희 딸이 예쁘다며 잘 챙겨주었어요. 대학교 간 고등학교 동창 친구들은 그때 이제 막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저는 결혼도 하고 안정적인 수입원도 생기니 저를 부러워했죠. 또 직장을 다니는 친구들도 일에 치이고 야근도 많은데 막상 돈은 많이 못 번다며 투덜대기도 했고 저에게 어떻게 하면 화물차를 운전할 수 있냐고 물어보기도 했어요. 삶이란 게 정답은 없다지만 어릴 때 고생한 것에 대한 보상을 누린다고 생각하니 뿌듯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갔어요. 아이도 커서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고 저와 아내와는 달리 공부도 곧잘 한다는 말을 들으니 기특한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오랜만에 일거리가 없어서 집에서 쉬고 있었어요. 아내와 아이와 함께 아침을 먹고 있는데 딸아이가 아내에게 엄마, 요즘 밤마다 어딜 그렇게 나가? 어제 일기 보여주려고 했는데 엄마 없어서 못 보여줬잖아. 라고 말했어요. 아내는 그 말이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 엄마 운동 갔다 온다고 했잖아. 일기는 지금 같이 보자, 응? 라고 대답했어요. 아내는 아이의 일기 숙제를 봐주고 학교를 보냈고 저는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요즘 운동 다녀? 무슨 운동? 그냥 밤 공기 쐬러 산책 가는 거지 뭐. 이제 나도 관리 좀 해야지. 당신도 집에서 쉴 때 산책도 가고 운동도 좀 하고 그래. 매일 앉아서 운전만 하면 몸 상해. 아내는 고등학생 때도 체육 시간을 제일 싫어했고 운동이라면 질색팔색을 하던 사람이라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어린 나이도 아니고 생활이 안정이 되니 건강을 챙기고 싶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넘어갔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생긴 일입니다. 그날은 일이 캔슬되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일찍 끝났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안 마시던 커피가 마시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집 가는 방향에 있는 카페로 차를 돌렸습니다. 대형 트럭이다 보니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곳이 마땅하지 않아 운전을 하면서 항상 외곽에 있는 카페를 가야만 했어요. 주차장이 넓은 곳이라 가끔 일 가면서도 들르는 카페였어요. 그런데 그 카페 주차장을 들어선 순간 화물차 한 대를 발견했습니다. 아무리 주차장이 넓다고 하지만 카페에 대형 화물차가 한 대 더 있는 것이 일반적인 일은 아니라서 들어가면서도 유심히 봤어요. 자세히 보니 익숙한 번호판이었어요. 그 차는 석기의 차였고 여기 왔나 싶어서 반갑게 인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차를 주차하고 카페 안으로 들어가서 석기를 찾았어요.
1층에 석기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2층으로 올라갔고 저 멀리서 석기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런데 석기는 어떤 여자와 함께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저의 아내였어요. 제가 왔다는 사실을 모른 채로 둘은 뭔가 이야기하고 있었죠. 단둘이 만나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석기 테이블로 가서 인사를 했는데 그제서야 두 사람은 저를 알아보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둘이 뭐야? 여기 같이 왔어? 언제 왔어? 나도 재수 씨 이 앞에서 만나서 지금 막 들어왔는데. 여기 앉아. 저와 석기의 대화에 아내는 뭔가 불편한 모습이었고 저에게 이 앞에서 운동하다가 만났어. 반가워서 커피 한잔 하고 있었어. 그런데 오늘 일찍 끝났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아내는 운동을 나온 것 치고는 얼굴에 화장도 하고 운동복을 입지도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의아했는데 석기가 나도 오늘 일 일찍 마쳤는데 우리 간만에 소주 한잔 할래? 이따가 와이프 부를 테니까 오랜만에 넷이서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고 가자. 라는 말을 했고 아내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네 마트에서 장을 봐서 석기의 집으로 가 새벽까지 삼겹살 파티를 했습니다. 술이 한 잔 두 잔 들어가다 보니 저는 석기에게 진짜 너 그때 만난 건 정말 행운이야. 나 그때 포장마차에서 고생한 거 진짜 말도 못한다. 어찌나 진상놈들이 많은지 아유. 그때 생각하면 지금 운전하는 거 너무 행복하고 좋다야. 너 덕에 이렇게 아파트에서 살 수도 있고. 진짜 넌 나한테 은인이야, 은인. 하고 말했습니다. 이 말에 석기도 머쓱해했고 아내와 재수 씨도 친구 사이가 참 보기 좋다고 말해주었죠. 그날 기분이 너무 좋아서 술을 마시다 잠들었는데 새벽에 눈을 떠보니 석기네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신혼부부인데 신세를 진 것 같아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 혼자만 있고 아내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뭐야? 나 냅두고 먼저 집에 간 건가? 라는 생각을 하며 소변을 보려고 화장실에 갔는데 석기와 아내가 작은 방에서 함께 나오더라고요. 저를 본 아내는 술을 얼마나 마신 거야? 잠 깼으면 집에 가자.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내의 말에 대답하지 않고 그런데 왜 당신이랑 석기 그 방에서 나와? 라고 물어보니 석기는 아니, 우리 와이프 이제 곧 생일이잖아. 몰래 선물해주고 싶어서 뭐가 좋은지 물어봤지. 야, 괜히 너 자는데 깰까봐 잠깐 이야기 좀 했어. 라고 대답했어요.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지만 알겠다고 하고 석기 집을 나와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아내는 갑자기 안 하던 화장을 자주 하기도 하고 향수도 뿌리는 모습을 보였어요. 제가 요즘 왜 그렇게 꾸미고 다니냐고 물어보면 아내는 나 어릴 때 결혼해서 애 키우느라 한 번도 이런 거 해본 적 없어서 그래. 요새 동네 아줌마들 만나면 얼마나 예쁘게 하고 다니는지 몰라. 우리 서아도 이제 다 컸고 나도 좀 예쁘게 하고 다니고 싶어서 그래. 라고 말하며 핀잔을 주었어요. 그 말을 들으니 뭔가 찝찝한 생각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20대 때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느라 자기를 꾸밀 줄도 모르는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대전에서 저녁 때 일이 있었고 다음날 아침 일찍 광주에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저녁 일을 마치고 광주로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녁 때 대전에서 일을 보고 있는데 다음날 스케줄이 변경되었다고 죄송하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밤늦게 일을 마치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날따라 차가 어찌나 막히던지 집에 도착하니 새벽 1시가 다 되는 시간이더라고요. 장시간 운전으로 피로도가 쌓여서 몇 번이나 올라오는 차 안에서도 졸음운전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집에 오니 아이는 자고 있고 아내는 어딜 갔는지 보이지 않더라고요. 핸드폰 배터리도 없어서 아내에게 전화를 하지도 못했습니다. 샤워를 하고 나니 허기가 찾아와 밥을 차려 먹었어요. 그리고 멍하니 TV를 보면서 아내를 기다렸습니다. 노고남이 찾아와서 소파에서 그대로 잠들었다가 문이 열리는 소리에 깼어요. 아내가 들어왔는데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운동을 갔다고 생각했는데 그 시간에 들어오는 걸 보니 뭔가 이상한 생각이 들었죠.
저를 보고 아내는 내일 아침에 일 있다고 하지 않았어? 올 거면 미리 전화 좀 주지.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거 아까 취소됐다고 연락받았어. 근데 지금 이 시간까지 뭐 하다 오는 거야? 뭐 하긴 운동 갔다 왔지. 새벽 3시까지 운동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였고 더군다나 아내는 화장까지 하고 운동복 차림도 아니었어요. 운동 갔다 왔다고? 운동을 이 시간까지 하는 게 말이 되는 소리야? 그리고 운동복도 안 입고 무슨 운동을 다녀왔다는 거야? 운동하는 사람이 그렇게 화장하고 다니는 게 말이 돼? 아, 요즘 누가 운동하는데 추리닝을 입는다 그래. 그냥 동네 사람들 보면 창피할까봐 얇게 기초만 바르고 나간 거야. 운동 끝나고 잠깐 술 한잔 하고 온 거고. 아내는 왜 새벽에 시끄럽게 잔소리냐며 말도 안 되는 변명만 하다가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것을 보니 아내가 저에게 숨기는 게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딸아이가 아내에게 밤마다 어딜 그렇게 나가냐고 한 말도 생각나고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더 따지려다가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뭔가 심증만으론 움직일 수가 없어서 그날은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일을 하면서도 아내에 대한 생각 때문에 도무지 일이 손에 잡히지 않더라고요. 지방으로 운전을 가는 날에는 아내가 밤늦게 다니면서 다른 남자를 만날 것 같다는 생각에 미칠 것 같았어요. 이대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뒤에 아내에게 부산에서 일이 있어서 다음날 온다는 거짓말을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트럭 외에는 차가 없었기에 집을 나오자마자 전날 렌트한 차에서 아내가 집 밖으로 나오기만을 기다렸어요. 아침 일찍부터 밤까지 기다리는 동안 아내는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고 지루하더라고요. 행여나 자리를 비웠을 때 아내를 놓칠까봐 차 안에서 빵과 우유를 먹으면서 기다렸어요. 그런데 밤 11시가 되어도 아내는 집 밖으로 나오지 않고 괜한 의심을 했나 하는 생각에 안도감이 들었어요. 그때 아내에게 갑자기 카톡이 오는 겁니다. 당신 오늘도 일 잘했어? 당신 없으니까 심심하네. 이제 나도 숙소 도착해서 씻고 자야지. 내일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넘어가야 돼. 그래도 내일은 취소 안 돼서 다행이다. 오늘도 고생했어. 사랑해. 아내의 따뜻한 메시지가 고마웠고 한편으론 속였다는 사실이 미안해졌어요. 별 걱정을 다 했나 보다 하고 생각하고 찜질방에 가려고 했는데 그 순간 아내가 아파트 입구로 나오는 모습이 포착되었어요. 밤 12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에 또 운동을 가나 보다 하고 생각했는데 예쁘게 차려입은 복장을 보니 다시 의심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주변을 살피더니 빠른 걸음으로 어딘가 급하게 걸어갔는데 차로 따라가면 눈치챌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차에서 내려 조심스럽게 아내의 뒤를 따라갔어요. 한참 걸어간 곳은 공사 중인 외진 곳이었고 불빛 하나 없는 곳이었습니다. 이런 곳에 왜 왔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저는 차 한 대를 보고 아내가 지금껏 저 몰래 무슨 짓을 하고 다녔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 차는 친구의 화물차였고 아내는 다시 주변을 살피더니 차에 올라탔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왜 불행한 예감은 틀리지가 않는지, 그것도 다른 남자가 아닌 내가 은인처럼 생각했던 가장 친한 친구 석기의 차를 올라타는 건지 눈앞이 캄캄하고 가슴은 새카맣게 타들어갔습니다. 매일같이 운동을 하러 간다는 아내는 내 친구 석기를 만나러 간 것이었죠. 25톤 화물차를 몰아본 사람들은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전석 뒤쪽에 공간이 커서 충분히 그짓거리를 하고도 남았죠.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시간이 멈춘 것처럼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바로 달려가서 이 두 사람을 싸그리 잡아다 엎어버리고 싶었지만 저도 어디서 주워들은 게 있어서 불륜은 증거를 확실히 잡아야 된다는 말이 떠올랐어요. 정신을 차리고 현장을 어떻게든 잡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숨을 죽이고 친구놈의 차로 한 발자국씩 발을 옮겼어요. 가까이 갈수록 그 더러운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는데 온몸의 신경세포들이 당장이라도 터질 것 같았어요. 그런데 순간 소리가 멈춘 겁니다. 제가 미행했다는 걸 눈치챈 건가 싶은 마음에 저도 발걸음을 멈추고 몸을 숙였습니다. 그런데 참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못한 건 저 차에 있는 두 사람인데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숨어야 하는 건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차 안에서 석기와 아내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이성의 끈을 놓아버릴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 짝 하는 소리가 나더니 석기의 욕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질? 이게 어디서 몇 번 데리고 놀아줬더니만 라고 말하는 소리였고 이후에도 쿵쿵 하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화물차 문을 열려고 했는데 그 순간 아내가 먼저 문을 열고 뛰쳐나오는 거예요. 입술에는 피가 나 있었는데 저를 보더니 여보, 나 좀 살려줘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저를 보고 놀라지도 않고 자기 살려달라는 말을 하는 아내를 보니 정말 그 모습이 가관이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서 화물차로 들어가니 술 냄새가 가득했고 석기는 화가 안 풀렸는지 씩씩대다가 제 모습을 보고 너 여기 어떻게 왔어? 야, 차 좀 잡아봐. 라는 말을 혀가 완전히 꼬여 말하는 거예요. 술이 만취가 된 석기는 이 상황이 어떤 건지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는 듯했고 저는 순간 눈이 돌아가서 정말 비 오는 날 개 때리듯이 석기놈을 쥐어팼어요. 밖에서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아내는 알몸으로 부들부들 떨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보니 정말 가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석기 차 안에 있는 아내의 옷을 챙겨주면서 집으로 꺼지라고 하자 아내는 울면서 주섬주섬 옷을 입고 있는데 그 모습이 더 보기 싫더라고요. 집에 아내와 같이 돌아오면서 아내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바로 응징을 하려고 했는데 인간 같지 않아 보여 생각해보고 이야기한다고 하고 짐을 챙겨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집에 들어가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밤새 생각해봤는데 넌 인간이 아니고 쓰레기다. 어떻게 네가 내 친구라?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서아 생각해서 어떻게든 참아보려고 했는데 이제 중학생 된 애 알면 충격받을 테니까 그냥 우리끼리 조용히 끝내자. 어차피 네가 바람핀 거니까 위자료는 절대 없고 그냥 알아서 나가. 못 나가겠으면 서아한테 네가 한 짓 다 말할 테니까 알아서 해. 아내는 자기 잘못을 알고 있기에 대답을 안 하고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아내는 짐을 챙겨 집을 나갔습니다. 딸아이한테는 이제 너도 다 컸으니까 우리도 각자 인생 찾기로 했어. 네가 뭐라고 하던 우린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알아. 라고 말했고 딸은 울며불며 안 된다고 했지만 저의 확고한 의지에 끝내 상응을 받아들였습니다. 이후에 아내와 저는 완전히 남남이 되었고 친구도 몇 달 뒤에 먼 곳으로 멀리 이사가고 지금은 연락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친정 도움을 받아 식당을 개업했다고 하는데 딸이 가끔 찾아가는 것 같긴 하지만 그것까지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기에 그냥 냅두고 있네요. 영원할 것만 같았던 사람. 나만 잘하면 우리 가정은 행복할 수 있다는 일념 하나로 졸린 눈 비벼가며 밤낮으로 일만 했지만 돌아온 건 배신이었습니다. 그때 일 생각하면 지금도 한숨이 나오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유일한 가족인 딸을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멋지게 살아갈 겁니다. 이렇게 못난 제 사연을 쓰고 나니 어딘지 모르게 속이 후련해진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